네, 이제는 비트윈 토크 그리고 Q&A 시간 또 U&I 토크라고 해서 이 강연자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강연 들으시면서 질문이 생겼던 것 허심탄회하게 질문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트윈 토크를 해볼게요. 두 분 간의 강연을 들으시면서 서로 들으셨죠? 예. 궁금하셨던 부분들 서로 먼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강신주 박사님께서 먼저 조백 교수님께 질문을 던져보실까요? 제가 사실은 약간 그 오타쿠적 기질이 있는 몇몇 것들 중에 하나가 애플 제품이 전 다 있거든요. 아이팟 클래식, 아이팟 터치, 맥이요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새 이게 저기 아이폰이 깐닥깐닥해요. 자꾸 잘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또 출판 기획을 하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책 같은 것들을 뭐 민음사에서 나오기 전에도 조금 좀 알고 이제 그래서 관심을 좀 갖는데 그 스티브 잡스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까 좀 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혁신하고 새롭게 막 뭐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만의 고유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더 좀 구체적으로. 아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오토바이오그래피가 나와 있으니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분의 인간성 갖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뭐 인재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춰야 하는데 야 스티브 잡스 보니까는 인간성은 더럽더라. 그런 면은 있어요. 뭐 직원이 뭐 창의력에 대해서 좀 잘못하거나 또는 일에 대해서 조금 열성을 갖지 않고 하면은 엄청나게 닦아세우고 어떨 때는 뭐 그 다음날 바로 해고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보면은 그분은 엄청난 훌륭한 인성의 소유자라는 거 알아요. 그분은 깐나기일 때 벌써 버려졌잖아요. 그렇죠? 그 고아들을 저는 수천 명 관련을 해왔어요. 여러 해관. 어릴 때 특히 갓난 아기 때부터 남한테 맡겨졌을 때 또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그 정신적 타격과 어른에 대한 불신과 그 두려움과 증오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그 출신들은 거기에 그냥 항복해버리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삽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근데 그것을 다 극복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스티브 잡스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 초창기부터 팀워크 했잖아요. 팀워크. 근데 차고에서 시작했다가 정말로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크리스나 종교 집단에 가가지고 점심을 얻어먹을 정도로 말이야 몇 킬로 정도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참 가난하게 시작했다가 정말 하루쯤에 떼부자가 됐는데 벼락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그 파트너십을 유지했다는 거 죽을 때까지. 보통의 인성의 소유자지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까지 왔는 걸 보면은 저는 그분은 정말로 훌륭한 인성의 소유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창의력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도 많이 원천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신주 박사님 답에 만족하십니까? 뭐 뭔가 아니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고 있다가 잠깐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잡지나 이런 데서 인터뷰 올 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 분위기가 사실 풀었던 건 스티브 잡스 영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숨김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또 한편으로 인문학자로는 좀 꺼림직한 게 그 아까도 얘기했죠. 인문학은 인간이거든요. 가치가. 그래서 인문학자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인재예요. 사람을 어떻게 제목으로 봐요. 수단이라는 얘기거든요. 제목이라는 건. 그래서 사실 예전에 교육인적 자원바 했을 때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무식한 나라를 저는 막 그렇게 글을 쓰죠. 한 사람 한 사람 소원하게. 그러니까 자원이 안 되고 제목이 안 되면 우리 폐기 처분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아직 인재가 아닌 거예요. 스펙도 안 좋고.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마인드에 인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 부품 살 때. 그래서 이게 아까 이게 얘기 들었을 때 사실 스티브 잡스가 매력적인 게 그거였었거든요. 저는요. 그런 어떤 막 사람들을 소비하고 막 이런 거보다 어떤 소설가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소설가들이 막 인간성이 개차반이거든요. 그 창작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성이 개차반인 게 자기가 만든 걸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반 평범한 인간들 보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똑같은 질문들을 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작품은 이건데.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강의 이제 조백 선생님 강의 이렇게 들어보면서 인재는 이래야 된다. 이게 좀 머릿속에선 약간 모순 아닐까. 독창적인 사람,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창의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쓰지? 이 사람들을? 그래서 사실 독창적인 사람들, 저 같은 작가 같은 사람들은요, 차이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있잖아요. 출판사에 딱 들어가면 상을 얻고 나와요. 나와버려요. 사장 욕하고. 이놈의 새끼가 나도 못 알아본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창적인 사람은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조직 생활을 못 하는데 아까 이렇게 강의 들을 때 제가 언뜻 느낌이 우리 조직 문화가 그 독창성을 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가. 그래서 들으면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직은요. 독창적인 사람과 조직. 예, 한국서는 참 창의력에서 지금 현재 부족한 면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그 호기심 허락하지를 않거든요. 회사에서 좀 밑에 있는 사람이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귀찮아하다가 질문이 더 나오면은요 눈 부릅뜨고 너 나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야? 다 이렇게 버리면은 다 그냥 집어치우죠. 그죠? 그냥 시키는 일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은 가장 무난해 하고 호기심을 확 죽여버리죠. 그리고 실수 허락하지 않잖아요. 한 번 실수하면은 이번 실수 내가 누구도 기억할 거야 하면서 말이죠. 막 몰아세우니까 그냥 일 시키면은 옛날에 했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조금 손 다듬고 제목만 거창하게 말이죠. 새롭게 다 붙여요. 이런 이제 짠짠한 곳에서부터 다 걸려버리니까는 큰 생각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력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때 사람들이 사실 사람은 다 타고났어요. 창의력을. 정도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내 주변을 항상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 능력을 다 타고난 존재들인데 너무 지금 그게 허락이 되지 않고 억눌려져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한편 그런 부정적인 면은 있지만은 우리 한국에 특히 제가 기대를 거는 것이 퍼지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알쏭달쏭함. 아까 뭐 많은 말씀하셨지만은 아까 술 먹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술집에 가면 맥주 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아줌마 맥주 한 두세 병 갖다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퍼지죠. 미국 가서 그런 척하면은 맥주 못 얻어먹고 욕만 얻어먹잖아요. 한 병이면 한 병이고 두 병이면 두 병인데 어떻게 한 두서너 병입니까? 예, 그런 것이 퍼지고 우리 한국에는 이 퍼지가 어마어마한 강한 문화를 가졌어요. 퍼지가. 그래서 저는 우리 앞날의 창의력 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문화적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어디보다 더 강한 이 퍼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난번에는 최재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비빔밥에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밥상에서 어떤 반찬을 먹을 것인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맥주 2-3병을 말씀해 주시네요. 조벽 교수님께서는 강신주 박사님 강연 들으면서 처음 일단 그것은 사실 이어령 박사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신 건데 제가 그것을 한 20년 전에 그거를 보고 너무나 와서 닿았어요. 네. 우리 언어적인 면. 네. 뭐 알쏭달쏭하지만 애매하지만 또 아름다운 우리 그 언어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퍼지 사고력과 연관시킬 수 있나 봅니다. 자, 조벽 교수님께서는 강신주 박사님께 어떤 질문 해주실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그 융합은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합학만이 아니라 합리다 또 합동이다 팀워크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많이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통섭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까 이 음악 악기에서 그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서로 그 교류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탁 필이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융합과 통섭의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녹여가지고 하나로 붙는 거 있죠. 이게 사실은 그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제 본다면 뭐 요소들이 몇 가지 이렇게 결합되는 방식이 있는데 요소들이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요소들이 다른 것과 이 연동돼서 날 수 있는 소리들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근데 반드시 이렇게만 내야 된다 그러면 완전 융합이라는 것들은 진짜 합이죠. 근데 사실 그건 어떻게 되면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으로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개별 요소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면 그 이제 최재천 선생이 그 번역했던 책의 통섭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해서 합쳐버리자라는 게 아니라 같이 공명하자. 그래서 그 콘실리언스인가 그래서 실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진동이란 뜻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 가운데 글자가. 근데 제가 제일 좀 황당했었던 거 그 최재천 선생이랑 그 우리 그분들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따고 통섭이라고 심오한 얘기를 했냐? 그 불교 용어예요. 통섭이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이런 표현 있죠.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지어낸 거다. 그러면 마음으로 통섭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조벽 선생님도 딱 보면서 그 단어만 생각하잖아요. 통섭, 융합, 뭐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동양 사람이라서 그래 버렸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그러니까 너무 심오하게 한 거예요. 차라리 컨실리언스 그냥 그랬으면 우리가 어원이 실이라는 말이 진동, 진폭, 울림 이런 뜻이니까 함께 울리는 상태. 요 정도면 사실 그런 책이잖아요. 읽어보시면 뭐 하나로 합쳐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너무 심오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약간 좀 헛발질을 한 것 같다. 우리를 오해하게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까 그 악기 말씀하시면서 뭐에 하나 또 오는 게 있더라고요. 인간의 두뇌에서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한 2cm 내지 2cm 반 정도밖에 우리가 이게 파장에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디텍터를 말이죠. 가까이 대야만 그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는가 싶어요. 서로 이게 교류를 할 때는. 예. 근데 그 가슴에서, 심장에서 똑같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나오는데요. 그게 한 1m 반 정도까지 뻗쳐나간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심장 과학에서 나오는 연구를 보면은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니까 가장 강직한 웨이브에 다른 사람들의 웨이브가 그걸 뭐라 그럴까요? 진동이 일치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 것도 아까 음악 악기가 서로 진동을 느끼면서 조율되는 것 같이 인간의 심리 상태도 그렇게 조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그런 것이 컨실리언스라면은 너무나 최첨단 과학하고 좀 맞춰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 통섭이랑 그 용어들 자체가 이제 인문학자들은 그 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요, 자연과학자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오만해진 거죠. 너 인문학 우리 얘기 들어.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철학자들이 그거에 대응해가지고 썼어요, 책들을. 근데 하나도 안 나가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학 중심적이다. 근데 인문학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요, 기술 활동을 다뤄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술적 활동이 있고 사랑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걸로 다룬다고. 근데 갑자기 기술 중심적인 인간 이해 있잖아요. 우리가 나왔지만 최근에 그 자연과학, 미국에서 나왔던 그 번역된 나온 책들의 대부분은요, 자연과학에 대한 맹신의 기초에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나왔던 그 김영사에서 나왔던 그 책 뭐더라? 두꺼운 책 있죠. 두꺼운 책 있을 건데 막 우리 몸에 이제 기계 같은 것도 신경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막 이런 식의 발상이 오는, 언젠가 미래는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도 이제 가능할 거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도 아마 몸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심장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감 같은 거죠. 자신감에서 사실 과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문학자들한테 도전적으로 들어왔던 경우는 없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딱 보면서 이것들이 왜 그래? 이게 일단 1차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주어를 먼저 얘기할게요. 나예요. 나에 대한 성찰이거든요. 그리고 사회과학, 정치과학 되면 우리예요, 주어가. 근데 잘 물어보고 싶죠. 자연과학의 주어는 뭐냐고. 그러니까 내 삶의 이 과학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스마트폰을 쓰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문학자들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과학이라든가 경제학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한 적은 없어요. 우린 돈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 중심의 그 실용주의적이고 결과적으로 자연과학이 발달했고 미국의 철학은 인문학이 없어졌거든요. 미국의 철학과 그러면 심리 철학이랑 컴퓨터와 관련된 거예요, 되게. 그 우리가 철학과에서 배우는 철학은요, 인문학이라는 걸로 배워요. 그러니까 칸트를 전공 못 해요. 철학과에 가면. 다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와의 관계, 신경의 구조와 우리의 판단 구조 하면서 이렇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에서 통섭이라는 책이 어쨌든 번역돼서 나왔을 때 왜 이걸 이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일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차피 좌우지간 기술만 남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아까 개혁 이렇게 변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가치는 인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우리가 이 기술이 나쁘다 뭐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기준은 인간이잖아요.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이유는 그 기술로만 보면은 분명히 자연과학의 성과죠. 융합도 하고 뭐 분열도 하고. 하지만 그게 나한테 뭔가. 그래서 인문학적인 그 자연과학자의 사례를 저는 아인슈타인을 들어요.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 그 계획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아는 사람 파인만 있죠. 그 놈은 제가 봤을 때 놈이라고 불러도 돼요. 책도 나왔잖아요.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죽이고 싶거든요. 자기한테는요, 드디어 실험할 수 있는 기자재가 생긴 거예요. 그쵸? 양자역학 그런 부분으로. 근데 아인슈타인은 빠져나오거든요. 핵무기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소박하고 그 어리석음이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많이요. 지금도 일단은 그 핵무기에 일정 정도 개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파인만이. 근데 인문학자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맞다. 기술이나 과학이란 측면에서 객관적 사실 다른 거예요. 우리 우주나 물질 세계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 하지만 하나 더 다룰 때 인문학적 성찰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류한테 이바지되는가. 와, 인간이 아닌 다른 가치 이바지할 수도 있죠. 자본에만. 우리는 소모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통섭이라는 책을 딱 봤었을 때 받은 느낌은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도전의식이 느껴져요. 압도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때 막 몇몇 인문학자나 시인들이 모여서 우리 고민했죠. 이들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근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신경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 모임이 있어요, 저희도. 왜냐하면 적을 이기려면 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책이 우리한테 줬었던 거는요. 인문학자들이 드디어 과학책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일정 정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묘한 위상이에요. 그 책은. 그 책이 인문학을 살리는 것 같지만 좀 기생으로 살려내는 것 같다. 시녀로. 그러니까 인문학이 자연과학의 얘기를 못 듣는다라는 그런 식의 논조를 가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자연과학자는 진짜 인문학자의 얘기를 들었는가? 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인슈타인 같은 윤리적 판단을 내릴 만한 사람들인가? 어린애같이 지금 실험실에서 뭔가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한 번만 더 고민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통섭이란 책은 인문학자들한테 그렇게 다가가 있죠. 그래서 바로미터예요. 통섭 책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인문학자가 좋았어요. 앞으로 미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왕따 시켜요, 저희는. 좀 무지한 것. 이러죠. 나라는 주어가 없는 책인데. 나라는 주어. 이 자연과학이, 이 과학기술 발전이, 이 혁신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그 진지한 고민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인문학의 주어는 나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사회과학이랑은 달려. 사회과학 우리죠. 우리. 그래서 인문학이 이제 매력적인 게 그거죠. 나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들은 다 인문학적 성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랑 무관하게 마치 자기가 안철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 이러면 이미 사회과학, 정치과학적 사유고 정치적 사유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그래서 이제 아까 조벽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독창성이라는 건 나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문 정신이 들어가는 거죠. 나. 내가 표현하고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나. 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독창성은 안 나오죠. 제가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 있으면 IQ 130, 둘이 모이면 110, 셋이 있으면 80, 100명이 있으면 현저히 떨어지고요. 월드컵 응원해서 붉은 악마로 모이면 IQ 5예요. 군중으로 모였을 때 우리 IQ는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크면 클수록 독창성은 현저히 위축된다. 독창적인 조직이나 저분이 들고 있어요. 종료. 예, 그 통속과 관련돼서 저는 저희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 아까 좀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없으신가요? 좀 열어놓자. 어떤 여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와 환경, 자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판단해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 쉬운데요. 환경 문제 해결하고 싶으시죠? 애를 안 낳으면 돼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닭을 몇 마리 먹는데요, 평생. 이 까먹지 마셔야 될 게 인간은요, 스스로 못 먹고 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쳐서 먹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환경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우리는요, 메를리 퐁트 얘기거든요. 폭력 아닌 거와 폭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폭력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 그러니까 생태의 문제를요, 너무 너저분하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식물 먹는다고 베지터리언 보면은 좀 당혹스러워요. 식물은 생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하지만 인정해줘야 돼요. 왜요? 적은 폭력. 적은 폭력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폭력을 적게 사용하다가 죽어야 된다. 가급적. 나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니까. 우리는 지하철에 가면 사람 많고 대중 사람 많은데 사람 많죠. 여러분 때문에 많은 거예요. 내가 거기 기어가서 그러니까 버스에 사람 많으면요. 왜 이렇게 많아? 이러잖아요. 여러분만 내리면 돼요. 그러니 내가 인구수를 늘리고 있다라는 자각에 이르러야 되는데 누굴 죽이려고 그래 우리는. 쟤만 나가서 여기 나 혼자 있고 싶어해.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인문학자와 종교 지도자의 하나의 통찰이죠. 우리 존재 자체는 그래서 고통이고 폭력이라고요. 제대로 알면. 나 때문에 내 부인이 내 아내와 내 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셔야 돼요. 상태가 내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만 알면 이제 그 다음부터 착한 사람은 돼요. 인문학적인 사람. 함부로 폭력 행사하지 않아요.
아, 죽는 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폭력 행사 안 해도 되고 닭도 안 먹어도 되잖아. 그쵸? 불쌍한 닭들아 미안하다. 내가 먹은 게 20만 마리다.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 정신만 가져도 제가 봤을 때는 인문의 한 정신을 가지고 있죠. 인문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막 사랑에 제가 아까 강의할 때 얘기하려고 그랬던 핵심은요. 우리가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억제해야 돼요. 폭력을 안 쓰려고. 그러면은 조금 잘 살지도 몰라요. 조금은. 그 제가 생각하는 거 그거고요. 여유에 대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핵심은 환경은요. 인간의 역사적 조건에 대응해서 생겨요. 중세 시절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과 300년 전의 환경은 달라요. 우리가 투영된다고요. 그러니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돼요. 농경사회 때 자연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자연이 위기에 빠져 있고 환경이 오염되고 빙하가 녹는다? 우리 문명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문명은 가만히 놔두고 환경을 도우러 간다. 본말이 전도된 거죠.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문명을 어떻게 바꿀까에 따라 환경은 다른 모습으로 뛸 거다. 중요한 건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죠. 그러니까 막 수렴하면은 공동체 속에 있는 나의 문제일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지루하시죠? 여러분들 지루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자 두 분께서 또 어떤 답변을 주실지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났다면 주저 말고 활발하게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분 말씀하실까요?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근데 굉장히 엇박자나는 두 분을 모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한 분씩 따로 모셨으면 오히려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통섭 중인 거예요. 통섭. 네. 저도 뭐 사실 통섭에 대해서 뭐 매력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도 하는데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공통점이 좀 하나 찾았어요. 굉장히 잘 살아라. 또 하나는 대충 살아라 하고 마지막 화두가 개인한테 숙제를 던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스템 내지는 사회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같은 문제인데 너무 개인의 문제로 숙제를 내주실 가능성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부당한 과중한 숙제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다른 사람이 다 변화에 뛰어든 다음에 마지막에 뛰어드시는 분들만 저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천의 문제들이라는 거, 삶의 문제는요. 우리의 비겁함은 그거거든요. 다 고치려고 그러면 나는 하겠지만 내가 먼저는 안 하겠다. 구조의 문제라고 그랬을 때 맞아요. 근데 인간이 구조를 바뀐다라는 것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왜 나한테 그러느냐. 사례 하나만 드릴까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집이 가난해요.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이혼하고 만신창인데 애의 유일한 재산은 미모야. 그래서 이제 그 세종대인가 어디에 그 아이가 갔는데 그 수업 듣는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집은 가난한데. 얘가 얼굴이 반반하니 술집에 간 거예요. 술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애가 헷갈리는 거야. 내가 세종대 나와서 끝내 돈 벌 건데 왜 이렇게 돈이 많아? 그래서 애가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사실 애초 동기는 우리가 교육할 때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 구조적 문제죠 사실. 그쪽으로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에 있는 어떤 분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저를 왔어요. 이런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진보적인 지식인들은요, 모든 문제를 체제 탓으로 돌려요. 체제만 변화시키면 된다라고. 보수적인 담론은요, 체제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 안 했다 해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글을 쓸 땐 체제 문제로 써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만났잖아요. 왜 개인 문제를 돌리냐면 아까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갈 수 있다고요. 네가 술집에 갔으니 네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네 탓이다. 그 조건에서 다 술집 안 간다라고. 그런데 그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글로 쓰면 오해의 여지가 많죠. 그런데 말이죠. 옆에 있는 사회 그 시민단체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구조 탓이다. 네 탓이 아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 여자는 남이 구조를 바꿀 때까지 술집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당신 탓이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글을 쓸 땐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거 분명히 왜곡해서 써요. 저는 그 시민단체분과 저 둘 중에 누가 더 해야 될 거를 가르쳐주냐면 전 저라고 봐요. 전 제일 싫어요. 구조 얘기하는 사람. 구조 얘기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치가가 구조를 바꿔주면 마지막에 내가 바꾸겠다. 이 생각이 아니면. 그래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그런 거죠. 사회는요, 인간이 만들어가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만들어진 사회에 적응했으니 나 다르게 적응하도록 사회를 바꿔줘. 이 사유가 얼마나 반인문적인 사유고 얼마나 수동적인 사유인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놓아야 되거든요. 글에서는요. 글은 진보적 지식인은 개인 탓하면 안 돼요. 보수적인 사람은 항상 개인 탓을 해요. 근데 직접 여러분 딸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있죠. 구조 탓을 하는 건 너무 먼 얘기라고. 너무 잔인한 얘기죠. 아이는 정당화는 되죠. 맞아, 나 괜찮아. 술집 갈 수밖에 없었네. 어떡하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죠. 다 술집 안 간다. 그 구조의 힘이라도 네가 들어갔으니 네가 나와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아이 보내고 시민단체 그 사람은 막 그래요. 어떻게 진보적인 지식인을 자처하는 선생님이 애 탓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바꾸라고. 선생님이 바꿔주라고. 그럼 그 아이는 또 적응할 거고. 그 아이는 뭐냐고 그럼. 너무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그 미묘한 균형에 서야 돼요. 이거 진짜 오해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내 앞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해서 고민을 얘기하면 저는 그 아이가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지 구조 탓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네, 우리 각자가 나부터군요. 각자가 나부터 바뀌면 되는 거군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조백 교수님은 뭐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둘 스타일이 긴 다른데 공통점을 발견하셨으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끼게 해드려서 또 죄송하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감과 절망감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은 셀레 박사님의 연구 결과거든요.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가장 먼저 이렇게 적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기력감, 그리고 절망감. 나는 어찌할 수 없다. 네, 이게 하나고요. 둘째로 이 심리 상담에서 참 도와주기 어려운 부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victim mentality, 피해 의식자들을 참 그러니까 완쾌해주기가 너무나 가장 힘든 경우가 그거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은 맞아. 참 세상에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거 많고 구조적으로 참 이제 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있다. 그 하나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내가 할 때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발전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분명히 크게 발전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구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인의 문제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지식경제부 산업기술 평가관리원의
LED 및 광 쪽 담당하고 있는 오대건입니다. 우선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아까 다들 딴청하러 오신 분들이라고 사실 오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기술과 인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자연과학을 하신 분들하고 이제 인문사회를 하신 분들하고 제가 최근에 하여튼 뭐 자주 쓰는 얘기 중에 좀 자연과학을 하신 분들은 사실 항상 정답이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벗어나면 요거는 이게 답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인문사회 하시는 분들은 답이 없어가지고 이게 혹시 저분이 얘기하면 귀를 쫑긋하고 혹시 저게 답일까? 또 옆 사람이 하면 또 옆에 가서 혹시 이게 답일까 해서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시는 그런 열린 부분이 또 크다. 이렇게 좀 최근에 이렇게 느꼈는데 죄송합니다만 오늘 그러니까 인문과 자연과학은 우리 강 교수님하고 우리 조 교수님 서로 상반되게 오히려 우리 인문학 얘기를 하신 우리 강 교수님이 좀 자연과학도다 그런 면모가 좀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좀 두 분 이제 사실 기술과 인문이라는 부분이 왜 합해져야 되는가? 사실은 기술만 가다 보니까 사실 좀 벽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굉장히 우리 조벽 교수님 얘기도 참 굉장히 깔끔하게 잘 분석된 측면에서 이렇게 전 들었는데 저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개인이든 사회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너무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도 있고요. 저희 스스로도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빠르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아까 생태 얘기를 우리 강 교수님 간단히 해주셨지만은 쉽지 않은 문제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우리 인간이 인본이라는 부분을 요즘 좀 쓰기를 저는 좀 꺼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론 인간이 이제 가치사슬, 먹이사슬 중에 최상단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을 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도 이 하여튼 우주상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인간이 오만해서 이게 좀 길을 잘못 인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욕심을 줄이고 소비를 줄임으로써 생산도 더 줄이고 또 그로 인해서 좀 더 남는 아까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을 또 찾는 그런 고민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시점에서 좀 기술이 가지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가지는 한계를 인문학, 사회인문학 하시는 분들하고 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야 되는 그런 장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지금의 속도는 적당한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지금 전 세계에 뿌렸는데 그 자체가 과연 잘한 일인가? 이런 반성도 한 번쯤은 해보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사실은 뜬금없는 질문을 두 분한테 여쭤봅니다. 제가 먼저 답할까요? 네. 사실 제가 창의력의 6가지 핵심 중에 하나가 퍼지 사고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수렴적 사고력과 발산적 사고력. 수렴적 사고력은 바로 정답 있는 문제 풀어나가는 능력이고, 발산적 사고력은 정답 없는 문제, 문제를 더 키워나가는 소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면은 그 두 가지 사고력이 또 함께 어울릴 때 아주 훌륭한 생각들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불편해하면은 큰 창의력은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발전의 속도 저는 이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때 우리가 배우기를 ready, aim, shoot.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딱 겨냥해서 목표를 딱 설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방아쇠를 당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하도 세상 발전이 빨라가지고요.
예, 반대예요. 거꾸로 해요. 무조건 먼저 쏘고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스마트 키가 있으니까는 조정이 마음대로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만번의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shoot, aim, ready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빠른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겁내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가야 할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좀 성장한 인간으로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는 배품이라는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빨리빨리 온갖 능력과 재능을 우리가 동원시킨다면은 그거는 뭐 불보듯이 끝나는 세상이고요. 조금 더 성숙해서 베풀기 위해서라면은 그것이 꼭 이웃만이 아니라 인간한테만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이런 베푼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산다면은 그렇다면은 빠른 것도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지나치게 빠르죠. 지금 통제 불능 정도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진화의 생물학적 진화의 속도와 문명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거 굉장히 우리 파괴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자연스럽게 진화하죠, 이렇게. 우리도 진화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문명의 속도가 빨라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아이들의 시력은 어떻게 될까? 거의 적응할 거예요. 자동차가 발달하면 우리의 다리 굉장히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문명이 우리한테 강제하는, 우리가 만든 환경에 우리가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근데 지금 어느까지 가야 될까 이런 문제인데, 자연과학은요 어떤 그 진리나 이런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호키 있죠, 번호키. 암호로 되어 있는 키 있죠. 그거 이론적으로 열리죠. 확률적으로 열리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요, 언제 여느냐예요. 죽기 전에 열어야 돼요. 삶의 영역이 딱 들어가면 기술이라는 거는요, 미래로 그렇게 안 돼요. 언젠간 행복해질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세대를 희생시키면 안 돼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나중에 다 해서 더 빨라져서 더 부가 충족된 다음에 나눠 먹자, 헛소리예요. 저는 좋은 아버지면 이러리라고 봐요. 좋은 아버지는 이래야 되거든요. 음식이 없어요. 한 끼밖에.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쿨하게. 야, 너희들 먹지 마. 내가 이거 먹고 나가서 사냥해 올게. 예? 가격 대비 만족도가 제일 좋을 거다. 저는요, 아버지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눠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눠 먹으면 힘들잖아. 나가서 잘못해서 곰만 나면 죽을 수도 있고 도망도 못 가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빠른 이 속도가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는 속도인가. 빨리빨리 해서. 저는 이러거든요. 더 부유해지면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그쵸, 이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2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가족과 지냈던 시간 있죠. 그쵸? 일주일을 일해서 200만 원 벌었어요. 이제 일주일을 일했더니 500만 원이 됐다면 가격 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일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을까, 우리는? 관성 붙어 있는 거 아닌가? GDP가 이 정도 되면 더 휴가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휴가가 많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못 돌보죠. 못 돌본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애들 때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나가서 또 엄마도 돈 벌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느 글에서도 썼죠. 인간은 노동하는 시간과 사랑하는 시간 둘로 양분돼요.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요, 노동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굶어 죽으면 사랑은 못하니까 노동하는 시간을 줄여서 사랑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늦으셨어요? 직급이 올라가니까 늘던가요? 더 줄어들죠, 사랑하는 시간이. 그래서 돌아보면 그렇죠. 이 속도라는 문제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볼 때 우리 좀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다. 지금 이 정도 속도라고 그래서 사랑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휙 지나가요. 여러분들 삶 같을걸요? 밤에 이제 가가지고 집에 뚝 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아침에 훅 나오잖아요. 애들 한번 보셨어요? 최근에? 그게 속도거든요.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사랑하기에 사랑할 만한 속도가 아니에요. 영화도요, 아무리 좋은 영화도 빨리 돌리면 어떻게 돼요? 눈물 나와요? 애들이 막 이러다가 지나가는데 너무 느려도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과학의 한계는 그런 거죠. 확률적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다 이론적으로. 학력적으로 모든 문은 열려요. 어차피 조합이니. 하지만 말이죠. 죽기 전에 열려야 돼요. 이게 인문학이고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해결하고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찰들이요. 그래서 아까 저 질문하신 분이 일종의 관료시잖아요. 관료죠. 관직에 계시는 거잖아요. 민간 전문가들이죠. 민간 전문가요? 정부와 이제 민간 사이에 껴서 그 이제 브리징 해주는. 저는 저기서 저분의 질문에서 희망을 보거든요. 관료 비슷하신 분이 저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너무 속도에 치여가지고 뭉기적거리는 너무 붕괴되어 있는 젊은 아이들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앞에 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도 앞에 뛰리라고 뛰게 하려고 지금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앞에 뛰지 않아요. 저는 그 사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일 느리게 가는 아이도 나름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증손자도 애가 망가져도 잘 살 거예요. 그게 공동체고 그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문학자는 이제 계속 그 얘기만 해야 돼요. 다 필요 없다. 보릿고개가 있어도 나눠 먹으면 된다. 조선조 시대 때 보릿고개 있다 그래도 곡간이 곡간에서 썩어서 보릿고개가 있었지. 다 굶지 않는다. 저는 산을 좋아해서 알거든요. 세 사람만 산에 가도 안전해요. 혼자 산에 가면 위험해요. 아플 때. 짐 들고 가야 되는데 못 움직여요. 막 열나면. 근데 세 명만 가도요. 내 짐을 들어줄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살까? 이런 거에서 저는 항상 그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가급적 이제 돈 많이 벌었으면요. 일하는 시간 줄입시다. 그리고 가족이랑 있고요. 강가에 나가 계시고요. 음악 들으세요. 계속 소처럼 살다가 훅 죽지 말고 한 번도 아이 얼굴 본 적이 없고 저는 그게 불행해 보여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지금 어느 조직에서 앞서가시지만 홀로 버려질 때가 오죠. 분명히 힘도 없고 그럴 때 보면 아실 거예요. 소처럼 일만 했다. 저는 그 해안을 가지고 눈을 안 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강조드렸던 거 사실 아까 저분이 괜히 그 질문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전 조백 선생님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두 분은 다른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런 거예요. 제 역할은 인문학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이런 거에 타협 보고 어떤 거에 타협 안 봐요. 저는요. 인문학자니까. 저는 인간 편을 서야 되니까 항상. 인간의 행복, 인간이 어떻게 불행해지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관료 비슷한 그 민간 전문가께서 저는 저 얘기가 질문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와,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관료들은 나쁜 놈들이거든요. 제가 받은 느낌은요. 큰일 났다.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분 너무 따뜻한 얘기죠. 그리고 저분이 계속 이렇게 진짜 관료들한테 얘기를 해서 설득을 잘 하셨어요. 지금 이게 행복인가? 이게 행복인가? 우리 공동체는 우리 사회는 행복한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예, 이분들 저기 저희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주신 건지 원칙이나 이론들 방향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조직의 장도 계시고 또 조직원들도 이제 대부분 계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인간이 노동과 사랑으로 구성돼 있다고 할 때 지금 노동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직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고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정답은 없겠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요. 네, 간단하게 해주시죠. 하급자를 보시면요. 나는 상급자고 하급자잖아요, 분명. 근데 하급자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 사람은요, 나보다도 탁월하게 음악을 잘 듣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 비극은요, 한 사람을
한 사람은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잖아요. 100가지로. 100가지 막 많잖아요. 뭐 하고 뭐 좋아하고. 그 중에 하나로만 볼 때 사회가 나빠지는 거예요. 하급자를 존중하게 되죠. 근데 나쁜 상급자는요. 쟤는 하급자예요. 모든 게 다 하급의 가치에 규정돼. 그리고 아이도요. 아이와 관계가 없는 게 넌 내 자식이야. 요걸로만 보아서 그래요. 쟤도 나름대로 나처럼 희노애락이 있는 아이다. 나랑 좋아하는 거 행복하는 게 다르다.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냥 이론적으로인데. 그냥 단순화시키면 한 사람을 성격을 규정하는 게 100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하급자는요. 하나의 규정만 나의 하급자예요. 99가지는 지배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안다라고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하급자일 때 겪었었던 울분 이런 것들이 거기서 오죠. 사실은 아이를 대할 때 성적만 보고 봤을 때 아이는 절망해요. 근데 다른 가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요 다양한 인간관계가 가능하고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듯이 다양하게 규정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요. 내가 욕하고 있는 저 후배는 어느 집의 아버지라고. 그것 근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안 나면 막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인문학적인 거거든요. 효율적으로 보면 그냥 하급자죠. 효율적으로 보면 아르바이트생이죠. 효율적으로 보면 상점 서비스 나한테 해야 되죠. 돈 좀 있다고 닦아가지고 야 이거 닦아. 이러지 않기. 어느 집의 딸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요구는 하죠. 물 좀 갖다 달라고 하지만 뉘앙스가 달라지겠죠. 아가씨 물 좀 갖다 줄래요? 왜 물을 안 가져와? 일하면서 종업원이. 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배들 만나시면 그거 생각하세요. 내가 보고 있는 건 저 사람이 가진 100가지 얼굴 중에 한 가지일 뿐이라고. 나머지 99가지를 읽으려고 하시면요. 그 조직은 굉장히 예뻐지고 착해지고 좋아져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하는 공간에서 좀 행복해질 거예요. 많이. 존경도 받으실 거고. 하면 후배가 얼마나 좋아요. 나의 다른 면을 봐주는 선배인데. 여러분들 끄덕끄덕하는 공감의 표시들이 지금 여기 막 있습니다. 예, 조백 교수님도 답변 있으시면 아주 간단하게만 해주시죠. 가트맨이라는 연구자가 있는데 인간 관계를 연구하셨어요. 과학적으로. 인간이 교류하는 것을 비디오 찍어가지고 얼굴 표정이니 말이니 뭐 몸짓이니 생각날 수 있는 것을 모든 항목들을 쫙 다 연구를 해보시니까 인간의 대화는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마음을 여는 대화, 마음을 닫는 대화. 그리고 마음을 닫는 대화들이 주로 비난, 경멸, 비판, 담쌓기, 방어. 근데 회사에서 조직에서 그런 투의 언어 말들이 너무나 많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되고 결국은 팀워크가 안 되고 신뢰가 무너지고 믿음체계가 없어지고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가 없고 다 이제 조직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한 달에 한 번씩 고기 구워 먹고 2차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평소에 그 부정성 대화가 한 번 있으면은 긍정적인 대화가 5배 정도 쌓여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대화가 5배 정도로 평소에 축적되어 있어야만 내가 어느 날 부하를 막 닦아 세워도 그것이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비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쌓여져 있으면 그것이 다 남을 해치는 그런 상처 주는 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5대1 비율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발견됐어요. 5대1. 그래서 평소에 서로가 호감, 존중, 배려를 보이는 그런 대화를 축적해야 된다. 5배 이상. 그죠? 예. 이것이 마치 이 닦는 거랑 똑같다. 입 안에 찌꺼기가 쌓여 있으면은 악취가 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10시간 닦는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3분씩 닦아야만 악취가 안 나듯이 인간관계도 긍정성을 매일
딱 쌓아다 가야지 되는 것이지 뭐 한 번 보너스 주고 한 번 나가서 고기 구워 먹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봤자 한 번. 와이프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해 주는 것도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기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는 small things often. 조그만 것들을 자주 하라는. 그게 아주 구체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매일매일 꾸준히가 그런데도 굉장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자, 저희 토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예정돼 있던 시간에서 훌쩍 넘어가고 제가 막 무례하게 재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훌쩍 넘어가서요. 여기 3층에서 파티와 네트워킹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뭐 파티와 네트워킹 그러면 조금 뭐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를 다 같이 내려가서 뭐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든지 화두를 던져주신다든지 이런 시간이 있는데요. 다들 3층으로 이동하실 때는 저기 계단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남은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